이렇게 분리개별학 태어나서 가장 초기부터 36개월까지의 심리적인 탄생을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평생 우리가 발달의 연속성상으로 그 발달 시기의 유사한 형태들을 재현하면서 살고 있더라. 그래서 이 발달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들으니 과거로 되돌릴 수도 없고 나의 지금 형성된 거에 대해서 좌절감과 상실감이 들어서 굉장히 어렵다. 그렇지만 이 분리와 개별하는 평생 우리가 발달하는 그런 그 태스크이기 때문에 오히려 안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래서 분리, 개별화, 분화, 우리가 자폐와 공생 그리고 이렇게 분화되는 이렇게 알을 깨고 나오는 분화가 돼서 분리가 되면서 개별화가 되는 과정들이 사실은 평생 그 분리와 개별화, 우리가 애착 이론을 배울 때도 분리됐을 때 그런 분리 불안을 어떤 식으로 처리를 하느냐가 애착의 유형이었잖아요. 지금도 어떤 분리와 개별화가 평생이 반복된다. 근데 분리와 개별화 이제 다시 텍스트로 가서 살펴보겠지만 뭐 직장의 이직 아니면 뭐 유학 아니면 뭐 결혼 아니면 사별 뭐 등등 여러 가지 분리를 우리가 평생 경험하면서 그때 그 분리에서 어떻게 다시 개별화를 형성해 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 분리 개별화라는 게 사실은 평생의 과제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이라도 아니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never too late. 늦는 거는 없어요. never too late. 늦는 거라는 건 없어요. 너무 늦었어. 이런 거는 결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자녀가 군대에 갔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분리를 할 때에 그런 어떤 친밀감에 대한 상실과 그러면서 또 관계에 대한 위협과 그러면서 그것들이 또다시 우리가 극복되면서 또 다른 자기의 분리 개별화의 변화와 성숙이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ever too late 그리고 평생 가는 과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디테일은 이제 교과서 중심으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상담에서 두 가지 정보원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는 우리가 심리치료 안에서 내담자와 상담자의 관계 내에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두 사람 관계 내에서의 내담자에 대한 관찰. 그거 하나. 또 하나는 그 내담자가 갖고 오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나 자기 회고, 자기 내러티브 이런 거를 통해서 그 내담자라는 유아와 어머니의 관계에 대한 관찰. 요게 항상 두 가지로 패러렐, 병행적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성인 내담자의 어떤 병리적인 거를 추론하여서 어린 시절의 발달 단계에 대한 이론이 나온 거고, 말러는 실제로 유아의 관찰을 통해서 나온 거죠. 실제 관찰을 통해서. 그리고 위니캇도 실제 소아과 의사로서 소아의 관찰에서 나온 얘기고. 네. 그래서 이제 관찰에 대한 이야기면서, 여기서 이제 두 유아와 엄마의 상호작용 안에서 아기는 자극을 지각, 처리, 기억, 반응하는 능력을 발달시킨다. 이게 바로 자극을 지각, 처리, 기억, 반응, 조직, 통합, 분별 이게 다 이고 기능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했을 때. 그래서 이런 이고 기능들은 어떠한 관계가 잘 이루어졌을 때 이고 기능이 잘 발달을 하고 또 이고 기능이 잘 발달을 하면 관계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 이거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게 순환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자아 기능의 발달과 관계. 요 두 개는
서로가 순환적으로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다. 근데 이것이 내용이 애착이론하고 똑같죠. 우리가 애착이론에서 초기 애착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때 아기의 신경 생물학적인 이런 뇌가 활성화된다, 피어난다. 뇌가 아주 정교하게 피어난다, 블루밍 된다. 애착 대상인 돌보미와 영유아의 관계가 안정적일 때 그 아이의 뇌가 아주 정교하게 다 피어난다. 그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고 기능의 활성화죠. 근데 애착 대상과 유아의 불안정한 애착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이 뇌의 회로가 정교하게 발달되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지가 쳐갖고 쪼그라든다. 프루닝 된다. 그러니까 어떤 개념화와 그 용어는 다르지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상호작용이 굿이너프하게 경험된 아이한테는 자아기능이 활성화되고, 자아기능이 활성화된 아이들은 성숙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서로 이것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 그리고 지금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뇌의 활성화와 뇌의 가지치기랑 거의 같은 얘기잖아요. 자아기능의 발달, 신경생리학적인 측면들, 이런 것들. 그게 결국은 인지능력, 기억능력, 운동, 협응능력, 뭐 산수능력, 사고능력,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자아의 기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이의 분리개별화 과정에서 대상 항상성을 획득하게 될 때까지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말러가 중요하게 하고 있는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자폐 단계, 공생, 또 부화, 분리개별화, 대상 항상성 이렇게 있는데 어느 하나 딱 끝나고 그 다음, 그거 딱 끝나고 그 다음이 아니라 겹쳐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분리개별화 단계에서의 to and fro 이런 것들이 그 앞에 연습 단계에서도 to and fro, 재접근 단계에서도 to and fro. 근데 이렇게 to and fro의 방향성은 비슷한데 강도가 많이 다르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미 to and fro 하면서 친밀감과 자기 정체성에 대한 것들이 대상 항상성을 띄어가면서 분리개별화를 하는데 마지막 단계인 대상 항상성의 단계와 겹치더라. 그리고 자폐 단계와 공생 단계, 공생 단계와 그 분화 단계도 다 겹치더라. 이렇게 겹쳐 나오더라 라는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나의 어린 시절, 그러니까 지금 초기 발달 단계를 공부하면서 나의 어린 시절을 돌아보고, 그러니까 내가 유아, 영아로서의 나를 되돌아보고 지금의 나의 행동 양상을 보면, 그리고 친밀감과 거리감에 대한 나를 보면 아마 내가 유아 때 이런 단계에 고착돼 있는 것 같아 라든가 자기를 돌아볼 수가 있고, 또 자기를 돌아보는 그때 자기와 어머니하고의 관계도 돌아볼 수가 있고, 그러면서 내가 어머니로서 내 자녀에 대한 관계를 돌아볼 수도 있고, 이렇게 패러렐하게 우리가 가계도 그리듯이 윗세대 아랫세대하고의 다 어떤 그 병행관계를 보게 되잖아요. 이것도 말하자면 우리가 애착이론을 얘기할 때 애착 유형이 대를 물린다, 안정애착은 안정애착을 낳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애착이 대를 물리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자녀의 발달 양상을 보면 나의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고, 우리가 삶의 내면화라는 거는, 관계의 내면화라는 거는 나는 엄마처럼 안 살아, 나는 우리 집 같이는 내 핵가족은 우리 원가족처럼 안 될 테야 라고 내가 의지적으로 하는 거하고, 관계가 내면화돼서 관계가 다시 재현되면서 그 관계를 다시 내면화시키는 것들은 우리가 의식적인 영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나를 이해하게 되고 내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는 이 가계도의 3대를 이해하게 되는, 더 나아가서는 더 깊이 여러 가지를 이해하게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애착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이렇게 대상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거나 별 차가 없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하나의 이론으로만 디테일하게 차이점, 우리가 지난번에 자아에 대한 뭐 이론가들의 차이점을 하다가 막 우리가 말이 엉켜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디테일한 차이를 우리가 이해도 못하는데 거기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어떤 이론과 디테일한 차이는 있지만 그것들에 대한 어떤 공통적인 분모에 대한 이해를 확실하게 하고 그 기반으로 나와 너와 내담자를 이해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통합적인 이해를 하는 것이 우리한테는 조금 더 쉬운 길이다 라는 거죠. 64쪽 유전적으로 입력된 자아의 기능. 그러면 우리는 성숙 과정을 갖고 태어나잖아요. 성숙 과정을 갖고 태어나요. 유전적으로 갖고 태어나는데 촉진적 환경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성숙 과정이 발현이 되느냐 안 되느냐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블루밍 되느냐 프루닝 되느냐의 차이가, 성숙 과정이 제대로 촉진적 환경, good enough mothering, holding, containing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저절로 발현이 되는 거고, 그거는 우리 안에 유전적으로 코드돼 있으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이 없을 때 가지치기가 돼버린다. 이제 이런 얘기죠. 요거를 이제 교과서를 갖고 하나씩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5장. 59쪽. 심각한 문제를 가진 유아를 연구한 후, 이게 어디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나왔지? 라고 생각하고 말러가 이제 관찰을 하기 시작했어요. 정상 유아 38명, 22명의 어머니를 생후 첫 몇 개월을 연구를 했어요. 그리고 상호작용과 혼자 있을 때 이런 것들을 잘 하면서 정신분석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현상을 봐도 어떤 이론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에 따라서 그 현상에 대한 이해도가 달라지죠.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럴 때 얘기하고, 저 사람 자기 주장성이 없네 라는 거하고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사람 굉장히 쪽집게야 하는 거하고, 저 사람은 굉장히 침범적이구나 하는 거하고, 우리가 같은 이해도 자기가 어느 정도 전문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분석적 지식을 갖고 있는 연구자가 이렇게 관찰을 해보았다. 그리고 상세하고 공감적으로 그 내용을 적어 나갔다. 그러면서 유아의 심리적 탄생에 대해서 이런 과정들을 정리했다라고 이제 분류와 개별화 과정을 이야기했죠. 60쪽에 넘어가면 일부 대상관계 이론가는 유아가 출생 때부터 심지어 태내에서부터 대상과 관계를 맺는다고 주장해왔다. 이게 요새 주장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그러나 말러는 이렇게 출생 때부터 심지어 태내에서부터 대상 관계가 있다라는 것보다는 자폐적 단계로부터 공생 단계, 그렇게 조금 관계가 irrelevant, 관계가 없는 단계에 대해서 말러는 시작을 했다. 좀 다르다. 근데 이제 우리는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첫 두 줄 쪽이죠. 입장이. 말러는 관계 없는, 관계를 안 하는 자폐적 단계, 공생 단계, 이런 폐쇄적인 심리적 체계, 또 수면 상태와 같은 공상 단계, 이런 것들을 말러는 이야기하고 있다.
그 다음 줄에 보면은 신생아는 아직 자기와 대상을 분별할 수 있는 신경생리학적 정교함이 없다라고 말러와 스피츠는 비슷한 의견을 냈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면 신경생리학적인 아까 기억하고 운동협응력 뭐 처리하는 기능 뭐 이런 모든 것들이 자아기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신경생리학적인 자아기능이 아직 발달이 안 됐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래서 내적인 거 외적인 거를 구별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생리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게 프로이드도 그런 관점이잖아요. 구강기, 항문기, 난근기 이러면서 어떤 신경생물학의 발달됨에 따라서 심리적인 발달을 이야기하는 것도 이런 스피츠와 비슷한 입장이죠. 프로이드도.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각한다, 분별한다, 경험을 축적한다, 이래야지 뭔가가 내적인 자기에 대한 내적인 상이 조직되는데, 아직은 그런 능력이 없다. 이고 기능이 아직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옵젝트리스, 무대상 단계에서 삶을 시작한다고 주장했다. 이것은 제일 위에 두 줄하고는 다른 얘기죠. 그래서, 먹이기, 안아주기, 껴안아주기 이런 경험이 축적되고 신경생리적인 능력, 이고 기능이 성숙돼야 비로소 관계가 시작할 수 있는 능력. 여기 전부 다 능력이에요. 아직 그런 능력이 없다. 신경생리적인 능력이 성숙돼야 된다. 관계를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게 전부 다 우리가 뭐 용서할 수 있는 능력, 뭐 능력에 대한 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능력, 다 능력으로 얘기했잖아요. 그게 발달해서 우리가 attain, 성취되어야 한 하나의 capacity, ability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갓 태어난 아기도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리플렉스. 우리가 무릎 반사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다 이렇게 볼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면 이렇게 쫓아서 젖바는 것처럼 가는 거, 루팅 리플렉스. 그리고 막 이렇게 놀란 것 같이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반사지만 그렇게 우리가 반사는 리액션이잖아요. 리액션인데 그것들이 상호작용의 통로가 된다. 하나의 발화점이다. 그것들이 발화점이다. 관계로 진화할 수 있는 원시적인 반응성이다. 리플렉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61쪽에 보면은 우리가 1차적 자기애, 프로이드의 1차적 자기애 이런 얘기들을 이제 가끔 선생님들이 공부하다 보면 읽게 되는데 이것들은 1인 시스템 안에서 프로이드는 인트라사이콜로지잖아. 인트라사이콜로지. 심리 내면의 사이콜로지라서 아직 대상 뭐 이런 게 없이 그냥 1차적인 자기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자기라는 게 나르시시즘이지 셀프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자기라는 단어가 우리가 자아라고도 혼동이 되고 막 이래서 좀 혼동되는데 원초적 자기애 혹은 1차적 자기애 여기에서는 우리가 대상이 있다 그랬으면은 지난번에도 나라는 셀프가 있고 너라는 오브젝트가 있으면 정서적 에너지가 서로 부착돼서 심리적 악요가 된다. 그러니까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정서적 에너지가 있어야지 분화된 상태잖아요. 근데 아직 분화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있고 너도 있고 정서적 에너지가 어디에 부착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신생 안에 몸 안에 우리가 바디이고 이렇게 얘기하잖아. 프로이드가 바디이고 얘기하는 것처럼 신생아의 몸 안에 머문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이럴 때 너도 없고 나도 없고 서로 부착되는 심리적인 악요의 정서적인 부착 개념도 없는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그냥 원초적인 자기애라고 그러자. 자기 몸 안에 에너지가 부착된다. 정서적 에너지가. 이런 걸 보고 1차적 자기애, 원초적 자기애, primary narcissism.
primary라는 게 원초적이다, 우선적이다, 일차적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기 때문에 조금 헷갈리는데 1차적인 자기애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이거는 뭐냐면 너, 나, 정서 이런 분화의 개념이 없이 그냥 몸이라는 바디 이고 안에서 그냥 정서적인 에너지가 그 안에 부착돼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분화되지 않은 원초적인 자기애 primary narcissism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정서적인 에너지가 아직 밖으로도 향하지도 않고 내면으로도 향하지가 않아요. 내면이라는 게 우리가 내적 자기표상, 내적 대상표상, 내적 자기표상과 대상표상을 연결하는 요런 하나 유닛이 있는 게 자기잖아요. 내적인 자기잖아요. 이런 것도 없으니까 내면으로 향하지도 않고 외면으로 향하지도 않고 그냥 바디 안에 바디 바깥에서 볼 때는 유아라는 하나의 펄슨 안에 머무르고 있는 거 이런 거를 원초적 자기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프로이드가 처음에는 리비도만 얘기했잖아요. 성적 에너지, psychosexual development, 그러니까 심리 성적 발달 단계를 얘기했죠. 프로이드는 그래서 리비도만 얘기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성적 에너지가 1차적인 것이다 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이후에 리비도와 공격성, 성과 공격성의 이중 욕동 이론을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리비도만 얘기했죠. 그 다음에 이후에 공격성 해갖고 이중 욕동 이론을 발전시켰는데 그 이전에 성적 에너지가 1차적인 거예요. 그것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 단계를 자가성애적 오토 에로틱 그러니까 자기 몸에 정서적인 에너지가 부착되는 거예요. 자기 몸 주먹도 빨고 발도 빨고 막 온갖 것 다 빨잖아요. 자기 거 갖고 손도 빨고 이렇게 자가성애적 오토에로틱하다. 이렇게 프라이머리 narcissism이다.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지금과 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문단에서도 보면 프라이머리 narcissism을 언급하는데 이게 결국은 우리가 육체적인 자기의 경험 이거 자체도 프라이머리 나르시시즘 자체도 자기 몸에 자기가 정서를 투사하는 뭔가가 분화되어 있어야 투사도 하고 투사받는 대상도 있을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논란이 생기는데 이거는 언어 이전의 이야기를 언어로 표현하려니 어디에 뭐가 부착됐다 그러면 부착시키는 너, 부착되는 너 이런 식으로 분화해서 이야기하니까 논란의 대상이 되는데 언어 이전의 현상을 이야기할 때는 이런 혼돈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페어벤 이야기가 여기 나왔어요. 생애 초 몇 주 동안 출생 전과 같은 정신 상태를 유지한다. 엄마로부터의 분화에 대한 어떤 생각도 품지 않고 그 엄마 자체가 신생아의 환경 전체고 신생아의 경험 세계 전체를 이룬다. 페어벤이 제기한 거는 부착, 에너지 부착, 고착이라고 해석하니까 픽세이션하고 좀 헷갈리게 번역이 돼 있죠. 부착, 에너지 부착되는 거 지금 에너지가 철커덕 가서 붙는 거 부착이나 혹은 욕동이 어디로 향하는가가 아니라 신생아가 어떻게 자신을 어머니의 일부로 경험하는가다. 그러니까 에너지의 부착, 욕동 이런 단어들은 프로이드의 단어죠. 심리 내적인 어떤 이런 리비디널한 것들이 어디에 부착되느냐, 어떤 욕동이냐,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이런 심리 내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 페어벤만 해도 대상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는 그 초기 대상 관계 이론가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생아가 어떻게 자신을 어머니의 일부로 경험하는가 이게 벌써 대상의 경험이 나와요. 페어벤한테는 네, 욕동의 개념보다는 대상의 경험이 페어벤한테는 나온다. 그런 페어벤의 입장과 해밀턴이 나는 페어벤의 입장이 아니라 그 말러나 스피츠의 그런 아직 대상 관계가 없고 그런 것에 더 나는
한 표 던진다. 이 얘기죠. 62쪽을 보면 신생아 앞에 우리가 신생아 이제 선생님들이 여기 할머니 되신 분들 있나? 자기 아기 기를 땐 다 까먹어서 모를 것 같고 여하튼 애기들 위에다가 뭐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거 뭐 하여튼 뭐 소리 나는 거 뭐 빛깔 뭐 이런 거 다 달아놓고 뭐 돌리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신생아는 빛, 색깔, 움직임, 소리, 냄새, 접촉 이런 거에 반응을 보인다. 반응을 보여요. 반응을 본다. 그러니까 반응이라는 건 아까는 우리가 뭔가 상호작용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리플렉스. 그냥 리플렉스. 조건 반사처럼 반응을 보인다. 그렇지만 그런 반응조차가 나중에 인터랙션의 발화점이다. 시작점이다. 라는 거 통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신생아는 이런 우리가 베이비 크립 위에다 애기 침대 위에다 이런 거 막 달려준 거 하고 그런 자극과 인간 자극과 비인간 자극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신생아가. 그리고 자기의 신체조차도 마치 침대, 담요, 하건 어머니에게 반응하는 것처럼 반응한다. 아직 자기와 대상에 대한 구별이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신생아는 이러한 상태에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마치 따뜻하고 차갑고 혹은 고통과 즐거움 혹은 시끄러움과 조용함 정지한 상태와 움직임의 상태에서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렇게 묘사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언어의 속성으로 인해서 나누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신생아는 언어 이전 프리버발이기 때문에 이런 지각이 공감각적인 것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따뜻함, 차가움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감각들이 다 이게 분리된 것들이 아니라 촉촉한 단맛, 따뜻한 색깔, 느껴지는 시각 이렇게 서로가 공감각, 감각이 공유된 이런 오감이 공유되는 그런 것들이 우세할 것이다. 그리고 신생아의 지각은 서로 연결되지 않은 여러 가지 빛, 소리, 촉감, 냄새, 맛 단편으로 분해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지금 이렇게 신생아의 어떤 자폐 단계에서 지각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나중에 뒤에서 이제 우리가 정신분열증 뭐 이런 자폐증 이런 거 공부할 때 요런 현상들이 유사하게 나타나더라 해요. 어떤 지각들이 파편화돼 있고 단편화돼 있고 그리고 막 공감각적으로 얽혀 있고 이런 것들이 뒤에서 우리가 병리를 공부할 때 자폐증 환자, 정신분열증 환자 이런 거 공부할 때 공생기에 나타내는 발달 단계에서의 특성들과 어떻게 유사하게 그 특징을 나타내더라 라는 발달의 연속성을 다음번에 이제 병리를 공부할 때 요런 지금 했던 얘기들이 다시 이제 반복이 되죠. 그래서 조직되지 않은 지각이라도 환경과 어느 정도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이렇게 조직되지 않았지만 지금 어떤 반응들, 지각들, 공감각적인 것들도 여하튼 연결은 연결이잖아요. 이 연결들이 나중에 복잡한 관계로 컴플렉스 릴레이션십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자폐적 단계에서는 외부 세계에 대한 아주 작은 정서적 투자가 있을 뿐이고 자극에 대한 약간의 반응이 있는데 그것들이 외부 자극에 대한 이런 짧은 순간 플리팅 마치 순식간에 지나가는 이런 순식간의 반응이 사실은 정상적인 자폐 단계와 이후 단계의 연속성을 가능하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일순간에 혜성이 떨어진다. 플리팅, 순간적인 플리팅하는 그런 작은 어떤 그 반응들도 이후에 그것들이 토대가 돼서
다음 단계의 반응에 어떤 발화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뭐 운동을 한다거나 무엇을 읽힐 때 어쩌다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소가 파리 잡듯이 어쩌다 되는 경우가 있어. 어쩌다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어쩌다 되는 경험들이 축적이 되면 그 다음 단계로 가게 되는 거죠. 마지막 문단. 신생아는 사실 지금 자폐 단계라고 해서 심리적인 고립 상태라고 지금 말러가 개념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심리적인 고립 상태를 개념화하기 한 가지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그거를 들여다보고 있는 사람들이 과몰입돼 있어. 애기가 미소 반응, 베네짓 한다 그러잖아요. 베네짓 한다 그러면 애기가 웃었다 그러고 막 애착감, 유대감, 동일시, 하나됨 느낌 막 꼼지락거리고 따뜻하고 배에서 막 요렇게 하면 막 넘어가잖아요. 홀랑홀랑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네들의 어떤 유대감과 하나됨, 동일시 이런 것에 과몰입돼 갖고 아기의 자폐 상태에 대한 이해는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가 막 엄청난 애착 감정을 느껴. feeling of attachment. 그건 내 거야. 사실은 아기는 지금 자폐 단계야. 말러에 의하면 이런 거죠. 그래서 요 단계를 관찰할 결과 사실은 애착은 대부분 일방향적이다. 부모로부터 아기에게로. 라고 여기서 말러나 해밀턴은 그런 주장을 하고 있죠. 하지만 우리가 자주 얘기하는 아기에게 말하기 거라든가 뭐 그 외에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쌍방향의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하나의 현상을 볼 때도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현상인데 다르게 해석이 돼요. 그리고 아무리 갓 태어난 아기라도 쌍방향의 큐잉을 한다. 서로가 주고받는 단서를 하고 쌍방향의 관계를 맺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발달심리학자들이 있는가 하면 지금 여기서는 관찰을 해보니 일방향이다. 근데 일방향이라고 할지언정 부모와 아기 사이의 유대의 중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연결이 이후의 관계성 relatedness를 형성하는 매트릭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공생관계. 우리가 지난번에 자기 대상 요거 공생관계에 대해서 3장에서 이야기하면서 자기 대상 얘기하면서 그림을 보면서 저게 나야. 어두운 그림? 나의 우울한 거를 표현한 저게 나야. 예술작품 혹은 다이밍하는 선수의 근육, 뭐 아기와 아빠의 무슨 뭐 이런 그림자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리고 르누아르의 그 무슨 그림을 보고 노인이 거기서 자기의 옛날을 회상하면서 자기가 선수 시절에 끝나고 한잔하면서 느꼈던 이런 감정들에 푹 빠져서 몰입하는 거, 이런 얘기들이 전부 다 성인기에서의 공생적 경험들을 설명을 해줬죠. 그래서 우리가 이 발달 단계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후에도 유사한 특성들을 다 설명하고 있더라. 성인기에도 어떤 신비주의자, 시인들 이런 사람들의 자연과의 교감, 이런 공생적인 일치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그런데 유아는 어머니와 자신이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그 안에서 합일체를 이루고 있는 전능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자기가 하나로 이루어진 어떤 이 공생 경험을,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프로이드는 이런 경험을 대양적 감정이라고 했다. 오셔닉 필링.
대양, 전 오션 같은 하나가 된 합일체와 같은 이런 경험, 대양적 감정이라고 했고, 우리는 이렇게 대양적 감정에 대한 항상 갈망이 있고, 거기로 귀향하고 싶은 어떤 근저의 욕구가 있는 거죠. 하나됨, 융합됨, 황홀감, 이런 것들에 대한 늘 갈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63쪽 밑에 보면 양자 관계에 대한 인식이 시작되는 거는 이렇게 경험이 축적되고 신경계가 성숙한다. 아까 얘기했죠. 자아기능이 성숙한 데서 시작되는 거가 기억, 인지, 운동, 협응 이런 자아기능을 통해서 유아는 배고프고 먹여지고 바닥에 내려지고 올려지고 이렇게 냄새 맡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기억되고 조직되면서 대상관계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싹트게 된다. 결국은 어디서 싹트게 되냐면 먹여지고 재워지고 뭐 안기고 내려지고 엄마의 몸의 냄새를 맡고 이런 경험들이 기억되고 축적되고 조직됨으로써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기에 대한 인식이 싹트게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누군가가 안아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폐라는 1인 시스템에서 아무런 관계도 없는 1인 시스템 안에서 그 다음에 하나의 바운더리 안에서 이 두 극이 같이 있는 자기 타자 시스템 근데 이제 자기 대상 시스템 혹은 자기 타자 시스템 이거는 자기도 있고 대상도 있고 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게 하나로 있다라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일 뿐이죠. 네, 여기서 이제 극단적인 사례가 고아원에서 자란 아이들 얘기하는 거죠. 관계하지 않는 irrelevant. 우리가 relevant 관계하는 irrelevant 관계하지 않거나 자폐적인 상태로 돌아간다. 그냥 아기를 우리가 안고 설령 무유를 안 먹이고 우유를 먹일지언정 안고 엄마의 냄새 맡고 자기의 냄새 맡고 안기고 이런 온기를 느끼고 이런 경험이 없고 이제 시스템 어떤 시설에 사는 애들은 그냥 이렇게 기계에다가 애 얼굴 개어갖고 이렇게 우유 먹여 주잖아요. 그리고 이런 온기도 없고 냄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눈 마주침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위니카 책을 읽을 때 보면은 아기와 엄마가 모유 수유를 하던 그냥 일반 수유를 하던 아기가 엄마를 바라보는 그런 그 거리에 대한 갈망으로 늘 책을 보고 그 상태에서 잠들고 그 상태에서 일어나고 뭐 요런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그 관계에 대한 어떤 갈망들, 그 거리,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의 뭐 사시에 대한 거, 외사시, 내사시에 대한 것도 위니카스에서 우리가 다 공부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요렇게 어떤 관계가 없이 큰 애들은 안아주거나 흔들어주거나 어루만져주지 않는 이런 상호작용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꼼짝하지 않고 누운 채 시선을 한 곳에 멍 때리고 그리고 주위 환경에 자극에 무관심하고 왜냐면 자극을 내가 반응해봤자 반응이 안 돌아오니까 그냥 무관심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자극에 무관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자극이라는 게 없을 때는 점점 말라 비틀어지면서 소모증처럼 죽게 되더라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자극을 경험하면 지각, 처리, 기억, 반응 이게 능력 이게 발달된다. 블루밍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생관계라는 게 어떤 이렇게 베네짓 미소 반응을 통해서 이거 예고되는데 뭔가가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이게 사람이 움직이거나 가면이 움직이거나 어떤 물체가 움직이거나 신생아가 미소 반응을 유발한다는 거예요. 신생아가 미소 반응을 유발하는데 이런 소셜 미소인 거죠.
반응을 유발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후에 진정한 관계를 알리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미소가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것에 그게 물체든 뭐든 가면이든 간에 소셜 미소를 이렇게 자극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니가 유아를 안아주는 것. 제일 마지막 문단. 더 중요한 거는 어머니가 유아를 안아주는 것이 심리적 탄생의 공생적 오가나이저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안아주는 환경, 뭐 홀딩 인바이런먼트, 뭐 아니면 뭐 대상 어머니, 환경 어머니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이제 홀딩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안아주기, 적절한 안아주기, 부적절한 안아주기 이런 거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good enough mothering이라는 거는 특정 유아에게, 만약에 A라는 유아에게는 이게 good enough한 거고 B라는 유아한테는 이게 good enough한 거고, 그러게 어느 게 좋은 안아주기다, 어느 게 부적절한 안아주기다가 아니라 그 특정한 유아에 맞춰서 적절하게 안아주는 환경이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좀 냅두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좀 반응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좋아서 반응을 막 끌어내는 거는 이건 침범적이죠. 그죠? 그러니까 특정 유아에게 적합한, 그러니까 대상에 맞추라는 거죠. 나한테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도 마더링에 대한 얘기가 우리가 연습기, 재접근기 이런 거 뒤에 나오면서도 뭐라 그러냐면 아이가 안아주기를 필요할 때를 안아주는 게 아니라 엄마가 안아주고 싶을 때, 그리고 아이가 개별화되는 것 관계없이 내가 공생관계가 원하는 거면은 아기가 분리 개별화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처벌을 해. 너 그렇게 하면은 이제 너 혼자 살아. 네 방에 혼자 있어. 뭐 네가 혼자 그러려면 네 혼자 살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이 개별화에 대한 처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아이 중심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양육자 중심으로 맞추는 거죠. 그러니까 공생관계가 좋사오니 하는 부모는 아이를 분리개별화에 대한 불안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뭐라 그러냐면 어머니와 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잘 맞아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머니의 욕구와 아이의 욕구를 잘 튜닝을 해야 되겠죠. 상호적인 신호 주고받기, 뮤추얼 큐잉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말러는 유아가 무생물 대상과 어머니의 신체의 어떤 이제 온기나 이런 압력들, 이런 것을 어떻게 다르게 반응한지를 묘사했다. 아기가 이렇게 막 이제 그 블라우스를 이렇게 엄마의 옷을 막 잡아 끌고 이럴 때 엄마가 아기를 무릎 위에다 놓고 이렇게 얼러주잖아요. 이렇게 얼러주는 거 하면은 이런 얼러주는 것 자체가 자기를 진정시키는 내면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얼러줬다, 홀딩을 해줬다. 그러면 그 홀딩하는 것들이 내 안에 내면에 대해서 자기를 홀딩할 수 있는 능력이 내재화되는 거죠.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기가 깍꿍놀이도 하고 보듬어주는 패턴을 적응적이고 더 분화된 관계 패턴을 위한 기반이 된다. 66쪽. 근데 이렇게 아무리 공생관계이라고 쳐도 65쪽 제일 밑에 보면 아기는 아무리 공생관계이고 엄마가 1차적 모성 몰두를 해줘도 추울 수 있고 배고픔, 복통, 아기가 막 밤에 막 우는 거는 이제 콜릭, 복통에 의한 경우가 많잖아요. 뭐 그런 경험들을 하는데 그런 불쾌한 경험조차도 발달에는 중요한 측면이다. 불쾌한 경험도 우리가 완벽한
충족을 시켜주는, 그러니까 완벽한 충족은 아니죠. good enough한 충족이 우리가 아이의 전능성을 공생 단계에는 전능성을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비록 완벽하지 않아서 불쾌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조차도 발달에는 중요한 측면이다. 왜냐하면 만족한 경험이 우세한 가운데 우리가 비교적 good enough한 게 더 크고 조금 불쾌한 경험이 마이너한 경우에 이 불쾌한 경험조차도 쾌와 불쾌에 대한 어떤 개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건 중요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66쪽 두 번째 줄, 만족스러운 경험이 우세한 가운데 더 만족스러운 게 더 많은 가운데 불쾌한 경험이 기억이 증가하는 거는 우리가 대상에 대한 분별이 생기면서 자기에 대한 분별이 생기는 것처럼 그것들이 이제 자기와 대상의 분화잖아요. 마찬가지로 쾌, 불쾌, 좋은 것, 나쁜 것 이것들도 자기와 타자에 대한 분별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쾌, 불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어떤 개념이 있어야 자기를 보호할 수도 있고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쾌한 경험 또한 발달에 기여한다. 대상을 분화시키면서 대상에 대한 구별, 어머니에 대한 구별, 어머니와 어머니 아닌 것에 대한 구별을 하면서 자기에 대한 구별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쾌에 대한 경험이 우세한 가운데 마이너한 불쾌한 경험은 쾌와 불쾌에 대한 양극성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발달적인 측면이 된다라는 거예요. 네. 유아는 자신을 안아주고 어루만져주고 먹여주고 이런 존재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서 그런 스스로가 자신을 그렇게 해주는 능력이 내재화되는 거죠. 그러는데 아직은 네가 해주는 건지 내가 해주는 건지가 구별이 안 될 때잖아요. 지금 공생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직 유아와 엄마에 대한 어떤 분리가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유아가 이렇게 이제 아직은 분리 안 된 상태인데 분리된 상태로 설명하니까 되게 어렵긴 하지만 유아가 엄마를 찾으면 엄마가 거기 있어. 그리고 유아가 젖가슴을 찾으면 가슴이 거기 있어. 이렇게 유아가 이게 공생관계에서는 내가 이미 여기에 나의 니드를 충족시키려고 대기조가 있잖아요. 공생이니까. 대기조가 있으니까 유아는 자기가 소망을 하면 바로 성취가 되는 줄 알아. 소망 이코르 성취야. 이게 공생관계의 전능성이죠. 그러니까 공생관계의 소망 이코르 성취라는 경험을 하려면 이 엄마가 대기줘야 되죠. 언제나 available 해야 돼. 언제나 준비가 돼 있어야 돼. 삐 울면 젖을 딱 물려줘야 돼. 이런 어떤 primary maternal preoccupation 1차적 모성 몰두 이런 관계를 엄마가 준비가 돼야 아이는 바라는 즉시 성취가 돼. 소망과 성취가 하나가 되는 경험. need, wish, hunger 이런 것들이 바로 충족되는 전능감을 경험하는 게 공생 단계예요. 유아가 움직이면 세상도 움직이고 유아가 느끼면 세상도 느끼고 유아가 숨쉬면 세상도 숨쉰다. 이런 공생관계 마치 내가 마술적으로 생각하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은 공생관계에 대한 갈망이 내가 말을 해야 알아? 이런 말. 내가 말해야 알아? 그만큼 나랑 살았는데 말해야 알아? 이게 공생관계에 대한 전능감, 마술적인 갈망이죠. 말해야 알지 지금. 나이가 30, 40, 50, 60, 70인데 내가 지금 공생관계예요?
공생관계면 지금 내가 6개월짜리예요? 근데 6개월짜리로 퇴행한 거예요. 그리고 요구를 해. 내가 말해야 알아? 어떻게 나랑 몇십 년을 살았는데 아직도 말해야 알아? 그럼요, 말해야 알죠. 6개월도 아닌데. 예, 공생관계에 대한 거, 마술적인, 내가 말해야겠죠? 이게 내가 소망하면 바로 성취돼야지. 이거는 공생관계 퇴행한 거죠. 네. 그렇지만 이런 어떤 공생관계를 보면은 사실 수유해야지, 막 어떤 땐 두세 시간마다 일어나 수유해야지, 잠도 못 자지, 24시간 스탠바이 해야지, 이러면 이제 부모가 지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지치는 정도가 자기의 유아기의 경험과 유사하다 이거예요. 내가 친밀한 관계에서 공생 경험을 한 분들은 친밀한 관계에서 공생 경험을 기꺼이 제공해 주는데, 이 친밀함이 좀 거리감이 있거나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친밀감 관계와 자율성, 정체성, 독립성, 이 두 가지 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들이 어느 쪽에 기우느냐에 따라서 회피적이고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경우는 이렇게 24시간 스탠바이 하는 거는 나는 더 이상 참기가 어렵죠. 그죠? 이런 거 참기가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거리를 두죠. 거리를 두고 아주 리지드하게 스케줄대로 하죠. 네가 아무리 울어봐야 나는 2시간 전에는 너한테 반응 안 해. 시큰 울어라 냅두고 아주 스케줄을 수유와 수면 막 너 울어? 그래 네 방에서 울어. 네 베이비 크랩에 갖다 놓고 이제 문을 닫아요. 시큰 울다가 때 되면 자겠지? 이렇게 스케줄대로 하고.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육아도 하나의 패션이에요. 옛날에 우리 스포크 박사인가? 우리가 애들 기를 때는 뭐 시간에 맞춰서 줘라, 운다고 주지 말아라, 아무 때나 안아주지 말아라, 뭐 이럴 때였잖아요. 그러면 우리같이 FM 부모는 그것만 읽고서 시키는 대로 하는 부모거든요. 그러고서는 우리가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갔는데 어떤 그 심리학자가 와갖고 뭐 아이의 자율성을 기르기 위해서는 비 오는 날 우산 갖다 주지 마세요. 비 올 때 우산이 없으면 우산 있는 친구랑 친밀감을 하면서 살아남는 법도 배워야 돼요.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또 FM이니까 아이 우산 안 갖다 줬어요. 근데 우리 아이가 아직도 그 얘기예요. 엄마만 우산을 안 갖다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FM이라는 거에서 조금 이게 성찰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얼마나 공감적이고 필요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여유에 대한 자기의 귀중함이 존중되는 이런 경험들이 중요하지, 그런 어떤 그 리지드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론가에서 어떤 훈련을 받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왜곡된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좀 균형 잡혀서 볼 필요가 있겠죠. 네. 67쪽에 보면 주로 이제 공생관계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머니랑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 67쪽을 보면 어머니를 도움으로써 아버지가 공생관계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하고, 또 요새 30대 40대 이제 젊은 아빠들은 직접적으로 아이와 공생관계를 유지하죠. 그럴 때 아이는 엄마와 만나고 아빠랑 만나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를 하나의 그 단일체로 보고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분리개별화 단계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이 분리된다라는 거를 알을 깨고 나온다. 부화, 해칭, 알을 깨고 나오는 부화와 디퍼런시에이션, 분화라는 걸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엄마 품에 안겨 있었는데 67쪽 제일 밑에 보면 이제 어머니 품에 안겨 있는 동안 어머니를 좀 더 잘 보려는 듯 어머니 몸에서 떨어지려고 애쓰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이제 분화의 단계예요. 그리고 다음 단계에서 연습 단계에서는 어머니의 몸에서 떨어지려고 팔에서 떨어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내려가 버리죠. 그게 이제 연습 단계예요. 분화 단계는 아직은 삐약삐약 나오려고 좀 떨어지려고 하는 거고, 연습 단계는 무릎에서 뚝 떨어져 나와서 지발로 걸어 다니는 단계잖아요. 예, 이제 여기는 부화 단계. 그리고 엄마를 좀 더 탐색하고 머리카락, 귀, 코 잡아당기고 뭐 이렇게 엄마 뭐 여기 달려있는 거 막 잡아당기고 엄마 입에 음식을 막 넣으려고도 하고, 고민형 부드럽고 유연한 물건에서 쾌감을 느끼기 시작한다. 중간 대상에 대한 것들은 좀 아시죠? 이 중간 대상에 대한 거는 예를 들면 지금 자폐 단계에 있다가 공생 단계에 있다가 해치가 돼서 이렇게 나오면서 세상으로 가려고 보다 보니까 세상으로 가기 전에 그 중간에 내가 뭔가가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 내가 필요한 대상이 있는 걸 보고 중간 대상이라고 부르죠. 이 중간 대상은 자기이기도 하고 어머니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공생 단계에서 지금 부화 단계로 오는데, 공상 단계에서는 자기도 엄마도 하나잖아요. 자기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양자관계가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부화 단계에서도 중간 대상이 자기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하고 공생적인 흔적을 갖고 있더라. 아까 말러가 얘기한 게 이전 단계의 흔적을 이후 단계는 갖고 있더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단계가 다음 단계의 발화가 되더라, 씨앗이 되더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지금 공생 단계에 있었던 나이기도 하고 너이기도 한 이런 어떤, 그리고 너도 아니고 나도 아닌 제3자이기도 한 이런 어떤 공상관계라는 특징을 중간 대상이 갖고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 대상에 대한 거는 육자용에서 좀 더 자세히 보게 되겠다. 부화하고 있는 유아는 부모 그리고 다른 타인에 대한 것들을 비교 대조해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낯가림이죠. 부모와 부모 아닌 사람에 대한 구별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타인의 모습에 대한 어떤 낯가림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69쪽 많은 정신분석가가 낯선 사람에 대한 불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stranger anxiety 그랬는데, anxiety라고 그러니까 말이 너무 무겁다. 그래서 stranger reaction, 그냥 반응이다. 우리가 말하는 낯가림이죠, 낯가림. 근데 그 다음 문장이 재밌어요. 말러는 유아의 공생적 애착이 안정될수록 낯선 사람에 대한 반응에서 불안이 더 적게 나타나고 관심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 얘기가 참 재밌는 거예요. 애착이 안정되면 우리는 불안이 적고 관심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겁이 많아요. 나는 낯선 데 가면 긴장해요. 새로운 거 익히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안정적이지 못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안정적이었다라는 거는 나는 세상을 탐험해도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언제나 기댈 언덕이 있어. 언제나 실수해도 용납받아. 그래서 나는 뭔가를 시도해도 무섭지 않아. 이런 거는 우리가 두려움이 없고 탐험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능동적이고 적극적이죠.
그런데 뭔가가 잘못하면 아이고 또 잘못했니? 너는 제대로 하는 게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뭔가가 수용되지 않고 애착의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눈치가 많고 완벽해야 되고 겁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주저가 심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공생적 애착이 안정될수록 불안이 적고 관심이 더 크다. 탐험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겁이 없죠. 무모한 거하고는 달라요. 무모한 거하고는 달라요. 저돌적이고 무모한 거하고는 다른 거죠. 네. 어머니와 자기가 분화되고 또 어머니와 어머니 아닌 사람이 구별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부화 단계에서 뭔가가 자꾸만 이렇게 분화가 가능해지는 단계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 문단. 요 단계에서 아기의 운동기술, 근육 골격, 신경계, 가동성, 운동 협응 이런 자아기능 이런 게 자아기능이라 그랬죠. 이런 자아기능으로 아기는 마침내 어머니의 팔에서 몸을 뒤로 빼는 것 이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어머니의 팔에서 몸을 빼는 것 이상으로 그 다음 연습 단계는 무릎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네. 이런 자아기능, 자기 대상 분화 과정에 기여한다. 그래서 아직은 지금 부화 단계니까 비록 어머니 팔에서 몸에서 몸을 빼는 것 해서 무릎에서 미끄러져 내려와도 어머니 발치 근처에서 놀고 있어요. 거기서 뒹굴뒹굴 배도 밀고 기어다니고 발밑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어머니와 유아의 정서적 친밀감 혹은 거리는 물리적 거리와 비례한다. 가시적으로. 그 근처에서 맴돌고 있어야지. 네. 대부분의 부모는 유아의 분화가 기쁘다. 대부분의 부모는 건강한 부모는 이제 유아가 이제 진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내가 24시간 스탠바이 해야 되는 나의 어떤 그런 나의 어떤 일부가 아니라 이제 자기 삶을 살아가는 진짜 존재로 태어나는 걸 기뻐하고 이제 덜 융합된 상태, 덜 외로운 상태, 하나의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되니까 좋잖아요. 요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건강한 관계죠. 70쪽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항상 변화에 따른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에요. 일반 정상적인 유아라 할지라도 침범적으로 탐색하고 침범적으로 요구하고 그럼 엄마가 너무 짜증이 나죠. 짜증나게 할 수가 있어요. 너무 이제 이렇게 내 품 안에서 내 맘대로 하나 돼서 있었는데 이렇게 요구가 많고 탐색이 많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조금 싫죠. 그런데 보통 엄마들은 이런 친밀감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게 안도할 수가 있고 이유도 하고 직장으로 복귀도 하고 다시 임신도 하고 이렇게 이제 건강한 엄마는 분화에서 조금 부담을 덜 느끼면서 편안해지는데 그 다음 단계 덜 건강한 관계에서는 이런 어머니는 외로움을 심하게 느끼고 자기의 욕구가 너무 커서 들러붙어 있고 싶은 욕구 그리고 이제 굉장히 오랜 동안 젖먹이는 엄마들도 좀 요런 면이 있죠. 분화시키기 싫은 거 우리 아이는 뭐 몇 살까지 젖먹었어요 뭐 이런 것들도 요런 면이 있지 않나 싶어요. 분화를 위한 유아의 노력을 받아주지 못하고 어떤 때는 숨막힐 정도로 인걸핑 한다 그러죠. 잡아먹는다고 그러죠. 숨막힐 정도로 애정을 쏘아붓다가 물고 빨고 막 숨막히게 끼얹다가 또 아기가 자기한테 들러붙어 있지 않으면 막 그래 너 혼자 침대에 있어 방치해두거나 유아를 거부하거나 이럴 수도 있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유아와 부모가 서로 만족하는 방식으로 부화 단계를 지나간다. 그리고 가까움과 거리두기, to and fro. 제가 이제 재접근 단계 멀리 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to and fro, 분류와 개별화의 춤이 시작됐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전 단계에서 다음 단계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라는 거잖아요. to and fro가 이미 시작되고 있다.
그래서 부하 단계지만 분리개별화, to and fro, 왔다 갔다 하는 움직임이 분리와 개별화의 춤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분화조차도 못 견디면 분리되는 거는 진짜 못 견디겠죠. 두 번째 연습 단계. 연습 단계라는 게 이제 마치 새로운 기술을 practicing, 연습하듯이 자율적인 자아 기능을 반복하는 거야. 걷고 뭐 이런 운동 협응 능력 감각 뭐 이런 것들을 다 계속 애들이 이때는 1000만 번 넘어져도 일어나잖아요. 그죠? 애들 일어나서 넘어지고 그럼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그게 너무 신어나갖고 일어났다 앉았다 막 끙끙댔다가 막 용을 쓰죠. 말하자면 이런 프랙티싱 단계라는 거예요. 이런 연습 단계다. 71쪽 두 번째 문단. 점차 발달하는 운동 기능은 이제 막 걸음마 뛰었다가 박수치고 막 걸음마 뛰었다 박수치고 이제 걷기 시작하고 이러니까 세상을 막 탐색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엄마를 희끗희끗 쳐다보면서 적어도 눈으로는 항상 엄마가 어디쯤 있나 확인하면서 이제 세상을 탐색하는 거죠. 그래서 엄마는 안전기지, 홈베이스, 시큐어 베이스. 탐험을 시도하기 전에 정서적 재충전을 하려는 듯 때때로 어머니에게 되돌아온다. 이렇게 to and fro를 하는 게 이 연습 단계인데 이 to and fro에 대한 것들이 와서 오래 들러붙어 있다가 또 갔다가 지금은 연습 단계에는 전능감이 충만하잖아요. 전능감이 충만하기 때문에 잠깐 있나 보고 와서 잠깐 충전하면 또 다가 탐험해. 이런 게 이제 연습 단계라고 치면은 재접근 단계는 와서 오랫동안 들러붙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불안한 것 때문에 졸졸졸 쫓아다니기도 하고 요런 to and fro에 대한 어떤 갈등, 양가 이런 것들이 조금 고조되는 것이 다음 재접근 단계죠. 지금은 그냥 오로지 전능감이에요. 오로지 전능감. 그래서 자기애가 최고조에 달한다. 나르시스틱한다. 그래서 이 전능감이 완전히 조르뜰 수가 있죠. 그리고 자기애적으로 완전히 막 과대자기가 되기도 하고 요런 유사한 특성들을 또 다음번에 병리 공부할 때 같이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상태를 그린에이커는 세상과 사랑에 빠진 상태다. 위대성, 과대성, 전능감, 조적이죠. 굉장히 조적이고 굉장히 나르시스틱하죠.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to and fro 연습 게임. 가까이 다가갔다 멀어졌다 하는 것들. 막 이렇게 술래잡기 하고 뒤쪽 가서 잡기놀이 하고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막 이렇게 이제 자기 주도적이죠. 막 도망갔다가 엄마가 막 쫓아오면은 까르까르 웃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기쁨, 의기양양하게. 그래서 여기 보면은 72쪽 6번째 줄에 보면 엄마의 삼킴과 엄마의 융합으로부터의 의기양양한 탈출을 반영한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엄마의 삼킴이 뭐예요? 나는 공생관계가 좋아. 넌 어디도 가지마. 나랑 꼭 붙어있어.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 그리고 엄마랑 완전히 공생관계처럼 융합해버리는 거. 이런 거에서 아주 의기양양하게 탈출할 수 있는 전능감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서. 그래서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신화와 민속 설화에 대한 이야기가 17쪽에 나오는데 17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도 이제 빨간 모자나 뭐 진저브레드맨, 생강빵맨 이런 것처럼 막 도망갔다가 뭐 아니면 빨간 모자도 늑대 다 잡아먹히는 거 이런 것처럼 잡아먹히는 거에서 나오는 거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아이들의 동화로 어떻게 이야기가 되나라는 설명이 다음에 이제 17장에 나오게 돼요. 두 번째 문단. 유아가 멀어지는 것을 대개의 어머니는 받아들인다.
유아의 재충전을 위해서 곁에 있어준다. 그래서 세계를 탐험하는 유아의 환희에 함께 기뻐한다. 거기에 경험세계에 대한 참여를 유지한다. 여기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유아가 더 넓은 환경에 대한 탐색을 잘 해낼 수 있는 데 대한 어머니의 확신과 즐거움은 유아가 안전함을 느끼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 요게 중요하죠. 어머니가 아이의 이런 탐색에 대해서 확신과 즐거움을 갖고 있어야 아이가 안정감을 갖고 세상을 탐험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분리불안이 있는 경우에는 이 확신과 즐거움이 없죠. 그럼 아이는 불안해서 세상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죠? 네. 보통은 우리는 약간의 불안감을 갖죠. 약간의 불안감, 아이가 계단으로 떨어지지 않게, 도로에 뛰어들지 않게, 날카로운 물건을 갖고 노는 것에 대한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게, 이런 정도의 안전한 그라운드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탐색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불안한 사람들은 여기 불안에 압도돼서 그걸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엄마들은 공생관계에 대한 과도한 욕구를 가진 엄마가 그렇다. 이런 어머니는 73쪽 아기가 필요하는 때가 아니라 자기가 필요로 할 때 아기를 끌어안고 그리고 아이가 기쁨에 차서서 막 연습행위 하는데 자기가 방해하기도 하고 아이의 투앤프로에 맞추는 게 아니라 엄마의 갈등에 따라서 맞추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재접근 단계. 계속 반복되는 게 운동기술, 이게 자아기능, 뭐 인지적 능력, 자아기능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요때에 그 하위 단계, 그러니까 재접근 단계에서 세 번째 줄, 이제 전능감에서 이제 혼자서 과대자기, 전능한 자기에 대한 막 그 의기충청, 의기양양 하다가 내가 혼자네 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오면서 어머니에 대한 어떤 그 접촉에 대한 욕구가 또 세력도 증가하는 거죠. 연습기 때는 좌절에 대한 둔감성, 어머니 존재에 대한 무관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좀 줄어들고 연습기 때는 일시적인 재충전, 즉흥적인 재충전이었는데 이번에는 보다 더 의도적으로 신체적으로 접촉하거나 또 신체적으로 막 접촉해서 또 끌어안으려고 그러면 또 팽개치고 나간다든가 이런 양가적인 요런 양태를 보이는 게 재접근 단계다. 그래서 그 다음 게 이제 연습 단계와의 차이점은 방향성은 마찬가지에 투앤프로 왔다가 가고 충전했다가 떨어지고 근데 정도의 차이가 있다. 조금 더 재접근 단계는 거기에 대한 갈등, 양가적이다. 와서 붙는데 안아주려면 도망가고 나가자니 조금 세상이 만만치 않은 것 같고 오자니 엄마가 먹어버릴 것 같고 이도 저도 못하는 게 이제 재접근 단계의 어떤 갈등 단계다. 그래서 마지막 재접근 단계 유아는 자신의 취약성, 어머니에 대한 의존 요 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기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이제 상담 공부를 한다던가 그럴 때 뭔가가 뭐 알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다 굉장히 전능감을 느껴지고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이 느껴지고 의기양양한데 그럴 때가 지나고 나면 아니죠. 좀 더 공부해야 될 것 같고 좀 더 뭔가 아닌 것 같고 좀 더 판단력이 안 생기는 것 같고 뭔가 애매모호한 것 같고 막 이런 단계가 오잖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인 발달 단계죠. 그냥 좀 알 것 같고 의기양양한 데에서 머물면 말하자면 선무당에 사람 잡는 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의 취약성에 대한 거, 자기의 어떤 조금 더 뭔가가 의존적으로 수동적으로 더 배워야 될 것 같은 인식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그 두 가지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닐까요? 74쪽. 재접근 단계에서 유하는 어머니를 그림자처럼 졸졸 쫓아다닐 수도 있고, 재충전, 연습기 단계의 재충전보다 긴 시간을 어머니를 쫓아다닐 수도 있다. 그림자처럼 따라다니고 또 안아주려면 피하고 이런 행동은 더 능동적이고 더 갈등적이다. 이때가 바로 말하자면 가까움, 친밀감, 혹은 거리두기, 혹은 의존, 독립에 대한 욕구를 포함하고 있다.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청소년기, 사춘기에도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가 애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다가 네가 알아서 하려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되고, 이게 오도 가도 못하는 낀 세대가 그건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의존이냐 독립이냐 거리두기냐 친밀함이냐 이런 재접근 단계의 양상들은 우리가 성인 안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의존과 독립의 갈등들, 균형 잡는 거, 접근과 회피, 이런 것들. 네. 그래서 독립을 하려고 그러면서도 또 의존에 대한 것들을 놓을 수도 없고, 이제 또 도와주려고 그러면 내가 애야 왜 취급해 이러다가 또 혼자 해 그러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이제 하여튼 뭐라 그럴까 이중적인 딜레마? 에서 굉장히 힘든 시기가 요런 때죠. 네, 75쪽의 세 번째 줄. 이렇게 자기 주장적인 힘, 또 의존, 이런 조합이 자기됨의 계속적인 성장, 자기됨, 혹은 공생적 유흥함이라는 덧없이 행복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갈망 간의 갈등에 대한 서툰 해결책이다. 이거는 우리 성인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독립적으로 살고 싶으면서도 뭔가가 하나됨의 융합을 경험하고 싶으면서도 그런 어떤 갈등들, 부부간에도 마찬가지고 또 다 큰 성인 자녀하고도 마찬가지고. 75쪽 인용문 바로 밑에 보면 어머니에게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를 찾고 어머니의 관심을 끌고 어머니의 환심을 얻고 어머니를 떠나는 능력이 증가하는 가운데 유아는 자기 능력의 한계를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전능한 마술적 힘의 상실을 경험하고 과대상이 줄어들고, 그리고 다른 면에서는 또 능력이 성장하면서 실패를 인식하고 기억하는 인지 능력 또한 발달하니까 전능감의 붕괴는 또한 피할 수가 없다. 네, 엄마가 내 맘 같지 않아요. 이제는 어머니를 독립적인 개인으로 대해야 한다. 76쪽의 네 번째 줄 보면 어머니는 때에 따라 따뜻할 수도 멀게 느껴질 수도 바쁠 수도 생각에 잠겨 있을 수도 있다. 전능감으로 인해서 통제될 수가 없다. 엄마는 이제 이게 바로 이제 개별화가 많이 되는 거죠. 이미 분리가 많이 됐어요. 분리와 존재의 자금, 전능한 과대성의 상실, 그래서 무력한 분노, 무력감의 폭발, 심한 투정, 이게 우리가 재접근 단계에서의 느끼는 어떤 전능감의 무력감, 거기에서 오는 분노, 그것에 대한 투정과 폭발, 이런 것들이 경계성 인격 장애인들의 충동성하고 많이 유사하더라 라고 뒤에 이제 병리를 공부할 때 요 재접근 단계로 유사성을 많이 나타내고 있어요. 사실 우리가 지난번에 텐트럼 얘기했잖아요. 투정 부리고 성깔 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심한 폭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좌절감, 상실감, 자기의 자금, 뭐 이런 것에 대한 투정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폭발적이고 감당하기 어렵고 공격적이고 이런 것 이면에는 굉장히 취약한 자기에 대한 반동적인 행동일 수가 있겠죠. 그 뭔가가 니디한 거잖아요. 뭔가가 필요가 충족이 안 되고 스스로에 대한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무력감, 이런 거에 대한 반응, 방어적인 투사일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이해를 해주면 조금 더 수용적이 될 수가 있겠죠. 이 공격에 대한 것만 생각하면 조금 뭔가가 바로 잡아야 될 것 같고 만만하게 먹혀버리면 안 될 것 같고 뭔가가 맞서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그 이면을 보면 굉장히 자금, 절망감, 무력감, 취약성 이런 거에 대한 표현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네. EF의 사례가 나타나죠. 잘 놀다가 또 엄마의 관심을 독차지하려고 또 엄마 거를 이것저것 막 요구하고 달라 그러고 막 그랬다가 또 주면은 또 말 안 듣고 몇 번을 이렇게 투앤프로를 갖고 사람을 질려먹게 하니까 이제 엄마가 한계가 나갖고 NO! 그러게 했더니 이제 분노 감정을 폭발하고 바닥에 뒹굴고 발길질하고 소리 지르고 달랠 수 없는 상태. 이런 재접근 단계의 어떤 그런 양가적인 갈등에서 나타나는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밑에 문단이 재밌죠. 전통적인 가정에서 투정은 아버지한테보다 엄마한테 더 하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볼 때는 당신은 왜 애를 그렇게 제대로 교육을 못해? 라고 막 부인을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좀 제대로 좀 해봐 뭐 이러면서 야단을 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어떤 상황에서 그러냐면 공생의 파트너, 엄마하고의 공생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엄마한테 더 이렇게 쉽게 방어를 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빠가 아이를 잘 다루어서 아이가 아버지한테 투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공생관계의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런 대상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뭔가가 자녀 중에서 뭔가 어려움이 있을 때 유독 엄마한테만 투사하고 투정하고, 여기서 나타나는 것처럼 무력한 분노와 땡깡과 뭐 납득할 수 없는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막 힘듦을 엄마한테 다 하잖아요. 그게 엄마가 연약해서라기보담도, 그리고 아빠가 유능해서라기보담도, 아이를 잘 다뤄서라기보담도 공생관계에 대한 어떤 그런 경험에서 유래한다. 라고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죠. 재접근 위기, 이렇게 어떤 의존과 독립, 가까움과 거리둠, 이런 것에 대한 양가적인 갈등, 이런 것이 심할수록 중간 대상에 대한 애착이 증가한다. 네. 부하 영습 단계에서 담요는 중간 자기 대상이었지만 요 단계에서는 엄청나게 소유욕, 요건 내 거야, 이런 어떤 아무도 못 건드려 이런 식의 그리고 이 중간 활동, 중간에 보면 transitional activities and rituals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은 이제 밤에 유아가 자기 전에 분리에 대한 의뢰, 낮 동안의 활동에 대한 어떤 분리, 아니면 지금 뭔가가 다른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거를 하고 분리돼서 다른 세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잠이라는 거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럴 때 나타나는 어떤 분리에 대한 의뢰. 그래서 어떤 애는 책을 막 한 10권, 20권 읽어줘도 또 읽어달라고, 또 읽어달라고 그러고, 뭐, 자장가도 몇 번 불러줘도 또 해달라고 그러고, 저희 아이 기를 때는 제가 책을 읽다가 제가 먼저 졸려갖고, 앞에 읽다가 뒤로 넘어가갖고, 빨리 책을 하나 끝내려고, 앞에 읽다가 뒤로 가버리면, 틀렸다고 다시 읽으라 그러고, 요때 엄청나게 니디하잖아요. 욕구가 많잖아요. 그럼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친밀감과 자율성, 관계와 독립성 이런 거에 대한 최적의 거리를 발견하려고 만들어가는 그 기간이다. 그래서 유아가 이런 것들을 자기가 균형을 잡고 그것의 최적의 거리를 자기가 유지하게 되면 투정의 강도, 투정의 지속시간이 감소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대상 항상성으로 넘어가는 그런 단계가 나타나겠죠. 네, 연습 단계 유아는 고양되어 있고 과도하게 활동적이고 전능감에 막 사로잡혀 있고 재접근 초기 약간의 정서적 불안정, 재접근 후기 슬픔과 실망, 걱정, 또한 어머니의 기분을 공감하는 능력.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것보다는 우리가 이제 분노 폭발 이런 것보다 거기에 대한 상실, 애도, 슬픔, 실망 이런 쪽으로 넘어가는 게 정서가 순화되는 경험이죠. 이게 재접근 후기. 더 이상 엄마의 존재를 눈으로 확인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다른 아이와 놀고 놀이 시간을 점점 차지하게 된다. 이게 점점 대상 항상성으로 넘어가고 있는 사인이죠. 이게. 그래서 언어 기술이 급격히 발달해서 전능감과 통제감이 다시 한번 증가한다. 우리가 언어라는 세계는 상징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언어의 세계에 들어가면서 세상에 대한 통제감과 전능감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 그리고 미라는 거는 자기를 대상화시킨 거잖아요. 내가 할래 하면서 내가 할래 아이가 등장하기 전에 자기 이름을 내잖아요. 혜정이가 할래 뭐 이렇게 제3자 3자를 등장시키잖아요. 근데 내가 할래 라는 주어가 등장하기가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상관계 유닛이 시작되는 게 주어가 시작되는 게 대상관계 유닛이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문법적인 구조가 생기기 시작할 때가 대상관계가 생기는 거다라고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주어, 동사, 목적어. 비로소 이때 내가 할래 주어가 생기는 거죠. 네. 인칭 1인칭이 생기는 거예요. 전부 다 뭐 내가 할래가 아니라 뭐 애기가 영희가 할래 뭐 이런 식으로 3인칭을 썼었는데 이제 1인칭을 쓰기가 시작할 때가 비로소 자기와 대상이 분화가 시작됐다. 그래서 79쪽 대상관계 단위라는 게 우리가 자기와 대상과 정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게 대상관계 하나의 유닛이라 그랬잖아요. 그럴 때 아이가 이제 아이라고 내가라는 거가 생겼다는 거죠. 고유한 존재로서 자기에 대한 감각을 발달시킨다. 그래서 내가 할래, 나야, 라는 것이 너라는 거와 개념화, 자기와 타인을 개념화하는 능력. 벌써 아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것 자체가 자기가 탄생하는 심리적 자기의 탄생이다. 그리고 자신을 알아보고 이름을 부르는 행동에서 확인된다. 요럴 때 보면 아이들이 뭐 이렇게 상자 안에다 뭐 다 넣었다가 다 뺐다가 또 넣었다가 또 뺐다가 막 이렇게 넣었다 뺐다 하는 거를 수도 없이 하면서 재밌어 하잖아요. 요런 것들을 이제 어떤 식으로 여기서 해석을 했냐면 장난감을 넣었다 꺼냈다 하는데 흥미를 갖는 것은 융합에 삼켜지면서 탈출하고 다시 융합되고 이런 식의 투 앤 프로에 대한
유사성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요. 그래서 아이들이 논다, 놀이 개념, 논다라는 것이 내적 환상이 풍부해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놀 수 있다라는 거는 벌써 뭔가를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놀이는 자기와 내적 표상을, 내적 대상 표상, 이미 이제 놀 수 있다 그러면 셀프 리프레젠테이션, 오브젝트 리프레젠테이션이 있는 내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다. 놀이는 경계선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으면서 내적인 것을 외적인처럼 생각하는 as if, 마치 이것처럼. 이거가 엄마야, 얘가 베이비야, 얘가 아빠야, 이런 식의 내적 대상 관계를 다시, 투사해서 현실처럼 as if, 마치인 듯한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놀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내적 세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놀이 치료라는 것이 뭐예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린아이들의 내적 세계에 대한 이해가 놀이로 표상되는 것으로 시작된 게 놀이치료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세계가 있다라는 게 놀이치료가 가능하다, 놀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네. 80쪽 세 번째 줄. 재접근 단계가 끝나갈 무렵, 이게 이제 재접근 단계가 끝나간다 그러면 분리 개별화 단계를 이제 마무리 단계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분리에 대한 감각이 자라나고 개별화, 대상 항상성이 형성되면서 유아는 주변 사람의 측면을 새로운 방식으로 받아들인다. 부모가 제시하는 규칙은 유아가 부모의 여러 가지 측면 가운데 내면화하는 좀 더 분명한 측면이다. 네. 그래서 아이가 소켓에다가 뭔가 이렇게 뭐 포크나 스푼이나 막 넣으려고 그럴 때 안 돼! 하고 손을 찰싹 때리니까 아이가 나중에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안 돼! 안 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어떤 규칙을 내면화하고 이런 구체적인 능력, 대상에 대한 특성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발전하게 되더라. 이런 것과 더불어 성정체감도 발달되고 성차에 대한 거, 남자와 여자로 범주화하기 시작한다. 네,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 범주화에 대한 거가 이제 조금 흥미가 있어요. 80쪽 밑에서 두 번째 보면 남아는 더 많이 분화하고 거리를 좀 더 두고 활동성을 더 많이 보이고 반면에 여아는 어머니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는 것 같다. 이것이 마치 어머니의 성기와 유사한지 아닌지에 대한 분별에서부터 여아는 좀 더 어머니와 가까이 있고 남아는 좀 더 분화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아는 엄마와 유사하고 남아는 엄마와 유사하지 않다라는 것에서 하나는 더 멀리 가고 하나는 더 남아있다 이렇게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81쪽에 남근 산망의 주제는 뜨거운 논쟁거리다. 어떤 저자는 남근이나 남근의 결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와 얼마나 유사한가 혹은 다른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이게 초도로우, 여성심리학자. 이 초도로우는 성에 대한 논문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모성의 재탄생. 우리가 모성의 재탄생이라는 책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모성은 본능이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다. 모성은 탄생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성에 대한 어떤 성차에 대한 거, 이런 여성 심리 에 대한 것들을 쓴 분이 초도로우예요. 여아는 민감한 해부학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깊숙이 근본적으로 어머니와 유사하다고 경험하기 때문에 어머니와 더 가까운 유대를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남아는 어머니와 다르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하게 분화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 남아는 최적의 발달을 이루기에는 너무 일찍 분화하는지도 모른다. 이런 성차에 대한 이야기를 초도로우는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초도로우 책은 번역된 게 많이 있거든요. 이런 성에 대한 를 관심 있는 분은 초도로우 검색해서 책을 읽으시면 돼요. 번역본이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제접등 단계에서는 의존과 독립의 갈등 때문에 어머니도 아이도 굉장히 이도 저도 하기가 어려워요. 예를 들면 아이가 여기 나온 예가 있죠. 여기 이제 상반된 예를 5번째 줄 밑에서 5번째 줄 보면, 예를 들면 유아가 상반된 요구를 할 때, 이를테면 자기 신발이 쉽게 발에 신겨져야 하는 것과 동시에, 그럼 엄마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혼자 하겠대. 근데 혼자 잘 안 돼. 그래서 짜증은 내. 도와주려니까 못하게 해. 이런 것들, 이렇게 좌절감을 느끼지 않고 적절하게 가까우면서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상 일정한 마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어머니는 거의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지지고 볶고 복잡한 때예요, 이때가. 근데 이때가 사실은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기도 그런 거잖아요. 도와주려고 그러면 냅두라 그러고, 또 냅두면 도움을 요청하고, 그때도 그렇죠. 요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게 2가지 기둥이 있는데, 사람들한테는 항상 관계와 자율, 친밀감과 거리두기, 의존과 독립, 이런 큰 2개의 산맥을 갖고 나는 조금 더 이쪽, 나는 조금 더 이쪽, 이런 경우가 있는데,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쪽이 우세한 어머니가 유아의 속도와 유아의 요구와 유아의 모든 거를 맞춰야 된다고 할 때의 그 짜증과 힘듦은 견디기가 어렵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독립성, 성취, 자율성, 이런 남성성, 이런 거를 이제 굳이 성차가 아니라 남성성, 여성성 이렇게 얘기할 때, 남성성이 우세한 분들이 모성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갈등적일 수가 있죠. 네, 그런 식의 어떤 남성성, 여성성, 성에 대한, 모성에 대한 어떤 제인식, 이런 게 아까 말씀드린 초도로우의 책들, 논문들에 많이 나와 있어요. 네. 서서히 발달하는 어머니에 대한 유아의 배려와 공감 능력은 어머니에게 부과된 요구에 비해 별로 보상이 되지 못한다. 네. 어떤 어머니는 실제로 유아가 자기에게 다가오면 보상하고, 분리하려 하면 내치고 처벌하고, 또 유아가 약간의 독립성이라도 보이면 버리고 가겠다고 위협하고, 거리를 둘 수도 있고 장시간 혼자 남겨둘지도 모른다. 반대로 유아가 유순하게 어머니에게 다가오면 융합의 따뜻한 포옹으로 그를 감싸준다. 이런 패턴은
경계성 장애의 보상적, 처벌적 대상관계 단위에서 찾아볼 수 있다. 10장에서 찾아보겠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보상적, 처벌적인 오고, 가고, 처벌하고, 뭐 이런 것에 대한 예로, 83쪽의 사례를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래, 너 그러면 너 두고 간다? 뭐 이랬는데, 우리가 이 목소리 톤에서 아이는 진짜 두고 가지 않을 것을 아는 거죠. 목소리 톤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너 두고 갈 거야! 이럴 때 그 엄마의 경험이 목소리 톤에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버림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엄청 공격적인 목소리 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아이가 위협을 느낄 수도 있고, 같은 말을 해도 너 그러면 여기 혼자 두고 갈 거야 이러면서 그 부드러운 온화한 어떤 목소리에서 아이가 전체적으로 따뜻한 애착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경우 내담자들이 얘기할 때 목소리의 전이가 많이 걸려요. 목소리의 전이가 많이 걸리는 게 그 목소리 톤에서 클릭되는 배드 경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목소리에 홀라당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네, 여하튼 여기까지 해야 되겠네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